은행 특별관리팀입니다. 담보대출 연체 최종 통보 드립니다. 제발 조금만 연기 안 될까요? 6개월 연체되셨습니다. 오늘 18시까지 이자 미납금 전액과 연체이자 납부 없을 시 금요일 15시에 담보 처분 접수됩니다. 그날이면 우리 집이. 예, 안내문에 고지된 대로 현장 방문 포함입니다. 여보, 끝이래. 금요일 3시래. 빨간 딱지 붙인다네. 왜요? 지금 바빠. 은행에서 최종 통보 왔다. 이자 연체된 거 오늘까지래. 알아서 할게. 알아서 이 집, 이 땅 내 이름 아니고 우리 이름이야. 나 지금 수술 들어가.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아버지잖아. 법적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어. 그게 뭔 소리니? 네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사실을 말한 거야. 괜히 언론 타면 내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물을게. 오늘 전액 낼 수 있니? 없어. 그리고 너는 전화하지 마. 정신이 산만해져. 아들과의 통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할머니는 대출이자를 갚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73세 박영숙 할머니 사연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이 잘 되면 효도를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박씨 할머니도 큰아들이 잘 되면 우리 집안이 모두 산다는 믿음 하나로 살았는데요. 그 믿음이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느끼고 다시 인생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려요. 전북 김제 평야에서 태어난 박씨 할머니의 인생은 처음부터 흙과 함께였습니다. 어린 시절 새벽 닭이 울면 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나가 모를 심거나 밭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에도 수업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 소죽을 쓰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그 시절엔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에 특별히 불행하다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 늘 배가 고팠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같은 농사꾼 집안의 아들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최정수 씨와 함께 평생을 농사에 바친 박씨 할머니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도연이는 1970년생으로 근방에서 소문날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둘째 민수는 1973년생으로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막내 용수는 1975년생으로 형들과는 달리 활발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두 부부는 논 3,000평과 밭 4,000평을 일구며 벼농사와 고구마, 무, 배추를 키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봄이면 모판을 만들고 썰매질을 하며 모내기철을 준비했고, 여름 한낮엔 기온이 35도를 넘어도 논에서 풀을 뽑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마솥에 밥을 짓고 찌개 하나 준비했고, 김치와 각종 장아찌가 가족의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해가 뜨기 전부터 논으로 나가 물꼬를 트고 김매기를 했고, 오전 9시 정도면 박씨 할머니가 새참을 들고 나와 같이 먹었지요. 가을 추수가 끝나면 벼를 말리고 매상을 대고 현금을 받았는데 한 해 농사로 받는 돈이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과 밭에서 난 고추, 무, 고구마 등을 판 돈을 합해서 세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다음에 농사 미천을 마련해야 했어요. 겨울엔 볏짚으로 새끼를 꼬며 농기구를 손질하고, 남편이 읍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해서 부족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도연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학원도 보내야만 했기에 돈이 더 들었지요. 둘째 민수와 셋째 용수는 형이 쓰던 교과서와
공책을 물려받아 사용했고 새 운동화는 1년에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손재주가 뛰어나 부서진 농기구를 고치고 집안 목공일을 도맡아 했고 용수는 논밭일을 도우며 소를 몰고 다녔어요. 도연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도연이 같은 아이는 의대를 보내야 한다며 의대 진학을 권했고 박씨 할머니 부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의사가 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동생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도연이 고3이 되자 과외비로 월 3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부모는 기르던 소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용수와 민수는 형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가끔 친구들의 새 옷이나 용돈이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도연이만 성공하면 너희들도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을 수 있다고 말할 때마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도연이 의대 입시를 앞두고 방학 되면 서울에서 학원에 다니게 되자 하숙비와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는데도 벼 백이철의 품상일을 더 해야만 했습니다. 겨울밤 방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도연이만 의사 되면 우리도 더 잘 살 수 있다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민수는 형이 의사 되면 나도 기계 공부해서 큰 회사에 들어갈 거야라고 말했고 용수는 나는 형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도연이는 그런 가족들의 희생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엎드려 잠들면 박씨 할머니가 이불을 덮어주며 우리 도연아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라라고 속삭였어요. 이렇게 온 가족의 희망과 꿈이 도연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박씨 할머니네 집은 한편으로는 희망으로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연이의 성공을 기대했는데 박씨네 큰아들이 의사 되면 마을 이름이 날 거야라며 응원했어요.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우리가 도연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도연이의 도시락을 정성껏 싸며 오늘도 힘내자라고 다짐했어요. 이것이 1980년대 김제 농촌의 한 가정이 꿈꾸던 희망의 모습이었고 박씨 할머니 가족이 살아가는 치열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모든 무게가 첫째 도연의 어깨로 향하며 가족의 희망과 불안은 함께 커졌습니다. 드디어 도연이가 의과대학 합격 소식을 전해온 그 순간 온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채 며칠을 가지 못했어요.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고 교재비와 생활비까지 합하면 연간 1,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박씨 할머니네가 1년 농사로 버는 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온 가족이 막막해했어요. 도연이는 서울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의학 공부에 매진했지만 고향 집안의 경제적 부담은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들기며 어디서 돈을 구할지 머리를 짜내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밤 박씨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며 하늘이시여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담뱃대를 물고 돈이 없어서 의대를 못 보낼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농협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고 결국 논밭을 담보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자율이 높지만
사채업자를 찾아가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갚지 못하면 땅을 잃을 위험이 너무 컸어요. 도연이는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장학금을 받아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의대 장학금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해부학 교재 한 권이 15만 원, 의학용어 사전이 8만 원으로 교과서 값만 해도 한 학기에 50만 원이 넘어갔어요. 기숙사비는 월 12만 원이었고 식비까지 합하면 한 달 생활비가 25만 원은 좋게 들어갔습니다. 도연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려 했지만 의대 1학년 과정이 워낙 빡빡해서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 씨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의사 되면 꼭 갚겠다며 부탁했지만 농촌 사람들도 넉넉지 않아 큰 돈을 빌려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친정 오빠에게 250만 원을 빌리고 시댁 형님께 50만 원을 부탁하며 첫 학기 등록금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고 앞으로 6년간 계속될 의대 학비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어요. 둘째 민수는 공가대학 2학년을 다니던 중 형을 위해 제가 휴학할게요라고 이야기했어요. 21살 청년의 얼굴에는 체념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고 박 씨 할머니는 안 돼. 너도 공부해야 해라며 착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고 형이 의사 되면 나중에 다시 대학 갈 수 있어요 라며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휴학계를 낸 민수는 전주에 있는 공단의 금속 부품 공장에 취업했고 주야간 교대 근무를 시작했어요. 민수가 다니는 공장은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는 곳으로 뜨거운 쇠덩이를 프레스로 찍는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소음에 시달리며 일하는 민수의 월급은 60만 원이었고 여기에 편의점 야간 근무로 15만 원을 추가로 벌었어요. 기름때와 쇳가루로 새까맣게 된 작업복을 입고 집에 돌아오는 민수의 몸에는 여기저기 베이고 멍들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형 공부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며 웃어 보였지만 박 씨 할머니의 눈에는 아들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매달 받는 75만 원 월급 중 15만 원은 자신의 용돈으로 나머지 60만 원은 모두 도연이 등록금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민수는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절약했고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고 형이 입던 것을 물려받아 입었어요. 친구들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가자고 할 때도 돈 없어 니들끼리 가라며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민수의 대학 동기들은 하나둘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민수만 홀로 공장에서 기계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셋째 용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면서도 오후엔 중학생 과외를 하고 저녁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도 없어 자전거로 치킨 박스를 싣고 배달을 다니며 한 달에 20만 원을 벌어 자신의 학비와 용돈을 충당했어요. 비 오는 날에도 우비를 입고 배달을 다녔고 겨울엔 꽁꽁 손으로 치킨 박스를 옮기며 동상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일하는 용수의 다리는 근육이 돌처럼 단단해졌지만 공부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용수의 성적은 점점 떨어져 갔고 때로는 수업료를 못 내 교무실에 불려가 언제까지 밀릴 거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용수야, 내 성적으로는 대학 가기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들이 학원에 가거나 놀러 다닐 때 혼자 일만 하는 용수의 얼굴엔 또래답지 않은 피곤함과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용수는 가끔 나도 형처럼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민수와 용수는 가끔 집에서 마주치면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형 뒷바라지하느라 우리 인생을 반납하는 것 같아라고 민수가 중얼거리면 용수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집안 사정이 이런데라며 체념조로 답했어요. 두 형제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기에 더욱 애틋했고 가끔 치킨 한 마리를 사서 함께 나누어 먹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이 의사 되면 우리도 좋아질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라며 서로를 위로했지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박씨 할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농사일을 나가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걱정뿐이었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공장에서 다쳐서 손에 붕대를 감고 돌아올 때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민수와 용수는 어머니 앞에서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의사 되면 우리도 다 보상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오히려 박씨 할머니를 위로하는 것은 두 아들이었어요. 박씨 할머니는 그런 아들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그래, 우리 도연이가 잘 돼야 해. 그게 우리 가족 모두가 살 길이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둘째와 셋째의 희생을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도연이만 성공하면 다 잘 될 거야라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신혜는 형제간 우애가 참 좋다. 큰아들 뒷바라지를 저렇게 하다니라며 칭찬했지만 박씨 할머니에게는 가시 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버거워져 갔습니다. 도연이가 의대 2학년에 올라가면서 실습비와 병원 실습복 비용 등 추가 지출이 늘어났고 전공 서적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민수의 공장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박씨 할머니는 남의 집 일손을 도우며 하루 3,000원씩 벌어보탰습니다. 남편도 농한기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감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밤 용수가 배달 중에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을 때 병원비가 아까워 약국에서 연고만 사서 발라주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짐을 지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드디어 도연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 내과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순간이었고 박씨 할머니는 졸업식장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얻었을 때 박씨 할머니와 남편은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박신의 큰아들이 드디어 의사 됐다며 축하를 건네었고 박씨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안도감도 채 몇 달을 가지 못하고 새로운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대학병원 교수들과 선배 의사들은 도연이에게 여기에 남아서 계속 연구하고 후배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월급이 훨씬 많은 강남의 개인 병원을 선택했어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선택을 이해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대학병원에 남아있으면 더 명예롭고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 무렵 도연이는 서울에서 만난 약사 아가씨 소라와 결혼을 하겠다고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며 기뻐했지만 곧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자 박씨 할머니는 새 옷을 사고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만지고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울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소라의 부모를 만났을 때 분위기는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어요. 소라의 아버지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3대째 의사 가문이었고 어머니는 약대를 나온 약사 출신이었습니다. 첫 인사부터 소라의 부모는 박씨 할머니 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박씨 할머니가 입은 옷은 동네 시장에서 산 것이었고 남편의 정장도 10년 전 도연이 대학 입학할 때 산 낡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손에 박힌 굳은 살과 거친 피부는 평생 농사일에 시달린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군요라고 소라의 어머니가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영군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환경에서 의사까지 되다니요.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속뜻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들의 결혼은 축복이었으나 그날의 상처는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의 앞길을 생각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라 아버지는 앞으로 도연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은근히 박씨 할머니 부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식사 내내 소라의 가족들은 의학 용어와 병원 이야기, 해외 학회 참석 경험 등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대화를 이어나가니 박씨 할머니 부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박씨 할머니는 네, 그렇군요라는 말만 반복하며 어색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박씨 할머니는 남편에게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였나? 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치러졌고 박씨 할머니는 평생 처음 보는 화려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은 모두 의사, 약사, 교수들이었고 박씨 할머니 쪽은 마을 사람들과 친척 몇 명이 전부였어요. 결혼식장에서도 양쪽 가족의 격차는 너무나 뚜렷했고 박씨 할머니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연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겠구나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결혼 후 며느리는 서울에만 있었고 명절이나 제사, 생일 때 일절 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다녀왔지만 박씨 할머니에게는 사진 한 장 보내주지 않았어요. 명절이 되어도 병원 일이 바쁘다 약국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고 금세 끊어버렸어요. 도연이조차 결혼 후에는 집에 연락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박씨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면 어머니 바빠서 금방 끊을게요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속상했지만 도연이가 바쁘니까 그러겠지. 잘 살고 있으니 됐다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라는 서운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민수와 용수가 형을 위해 희생한 세월들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도연이를 뒷바라지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박씨 할머니는 그래, 도연이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자신을 위로하려 애썼어요. 결혼 2년 후 드디어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진다며 좋아했어요. 손자 이름은 지훈이었고 도연이가 전화로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알려왔을 때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보러 언제 올라가면 되겠니? 라고 물었지만 도연이는 산후조리 끝나고 연락드릴게요라며 미루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자 박씨 할머니는 직접 전화를 걸어 손자 얼굴 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아 아직 아이가 어려서 면역력이 약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라며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박씨 할머니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친정 할머니는 매일 와서 보고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다가 지훈이가 돌이 되어서야 비로소 돌잔치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박씨 할머니는 돌잔치 소식을 듣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백설기, 인절미, 수수팥떡까지 정성스럽게 만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지훈이 돌잔치에 할머니가 만든 떡을 가져가야지. 이틀 동안 밤늦게까지 떡을 만드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라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손자 돌잔치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며 농협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반지를 하나 사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새 한복을 차려입고 정성껏 만든 떡을 예쁜 보자기에 싸서 서울로 향했어요. 기차 안에서 내내 우리 지훈이 얼마나 컸을까,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줄까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의사 아들 손자라니 정말 자랑스럽다며 연신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도연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돌잔치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박씨 할머니가 가져간 떡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안사돈이 준비한 케이크와 고급 한가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박씨 할머니의 떡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의사, 약사 가족들이었고 박씨 할머니는 또다시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도연이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씨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떡이 베란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니 아, 깜빡했네요. 냉장고가 좁아서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씨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무시받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다음 날 김제로 돌아가면서 박씨 할머니는 베란다에 버려져 있던 떡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그냥 두고 오지 왜 무겁게 들고 왔냐고 말했지만 박씨 할머니는 그냥 버릴 수는 없어 가져왔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한 박씨 할머니는 그 떡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이거 우리 도연이와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 드시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라고 말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김씨 아주머니, 이 떡은 우리 의사 며느리가 특별히 만들어서 시골 사람들도 맛보라고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역시 의사 아들은 다르구나. 시골 사람들까지 생각해 주다니라며 감탄했어요. 박씨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효자라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준다.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한숨이 나왔어요. 도연이가 전문의가 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개인 병원을 열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라는 아들의 목소리에 박씨 할머니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진행하면 될 거예요. 그 금액은 박씨 할머니네 전 재산과 맞먹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씨 할머니와 남편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의논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논 면마지기를 팔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 논은 시아버지 때부터
3대째 지켜온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병원이 성공하면 우리도 편해질 거야라는 희망을 품고 결국 논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논을 팔러 부동산에 갔을 때 박씨 할머니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이 땅을 정말 파시는 거예요? 라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물었을 때, 네, 팝니다. 목이 메어 판다는 얘기가 겨우 나왔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논과 밭을 팔고 박씨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도연이에게 돈을 입금해주면서 박씨 할머니는 이제 정말 마지막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네가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걱정 마세요. 엄마 병원만 잘 되면 이 돈 빨리 갚아드릴게요. 5억에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대출 받아볼게요. 도연이는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도연이의 내과 개인 병원은 강남의 번화가에 문을 열었고 처음 몇 달간은 환자들이 몰려들며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우리 도연이 병원이 잘 된다더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박씨네 큰아들이 이제 정말 성공했구나라며 부러워했고 박씨 할머니는 마침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6개월이 지나자 도연이는 또 다른 제안을 가지고 부모를 찾아왔어요. 엄마, 아버지,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라고 도연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을 2배로 확장하면 수익도 2배가 될 거예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냐? 네, 이번에는 3억 정도 있으면 돼요. 도연아,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니? 집과 나머지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돼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박씨 할머니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과 땅까지 담보로 잡으면 정말로 돌아갈 길이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아빠, 걱정 마세요. 병원이 대박나면 서울에 아파트도 사드리고 편하게 모실게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도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 아니냐? 엄마, 의사가 망할 일이 어디 있어요. 저를 믿어보세요. 지금까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박씨 할머니는 그동안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도연이를 위해 이만큼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어. 남편도 아들 편을 들었어요. 결국 박씨 할머니와 남편은 며칠간의 고민 끝에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과 남은 땅을 담보로 3억을 대출받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남편의 손은 바들바들 떨렸어요. 정말 이게 맞는 길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미리 경고를 해주었어요. 혹시 상환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출금을 받아 도연이에게 건네주면서 박씨 할머니는 도연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평생의 희생과 모든 것을 걸고 만든 이 마지막 도박이 헛되지 않기를, 정말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쌓은 기둥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도연이의 병원 확장 사업은 예상과 달리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생긴 대형 병원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월세와 직원 급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박 씨 할머니는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사정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도연이는 괜찮아요. 곧 좋아질 거예요 라며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출 이자를 6개월째 연체하고 계신데 언제 납부하실 예정인가요? 도연이가 매달 이자를 갚아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입금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박 씨 할머니는 급히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응급수술 중이에요. 간단한 통화 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박 씨 할머니는 직접 서울로 올라가 도연이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문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출입 제한명 도소송 예고문이라는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박 씨 할머니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우리 도연이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 도연이의 집으로 찾아가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얼굴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애기 아빠는 지금 없어요. 병원이 문을 닫았다던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사실 애기 아빠가 병원 운영 자금을 주식 투자에 모두 쏟아부었다가 전부 잃었어요. 그것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며느리의 설명에 따르면 도연이는 병원 확장 자금 3억을 의료기기 구입이나 인테리어에 전혀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식 시장 대폭락으로 투자한 돈은 한 푼도 남지 않고 모두 증발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담보로 잡은 집과 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저희도 이제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박 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천둥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도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나와서 설명 좀 하라고 해.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박 씨 할머니는 아들의 집 앞 계단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도연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진 박 씨 할머니는 김제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도연이가 우리를 완전히 속였어요. 병원 돈으로 주식을 했다가 모든 걸 잃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연락도 안 된다네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희망은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집에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담보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3대째 살아온 집과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이 2개월 후 경매에 넘어간다는 차가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그 종이를 부여잡고 오열했어요. 민수와 용수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고향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형이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우리가 형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꿈도 포기하며 그렇게 희생했는데 형이 우리를 이따위로 배신할 줄이야. 용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판단했다. 어머니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보죠.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용수와 민수는 박 씨 할머니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억이라는 거대한 빚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월급과 용수의 알바로는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더욱 참담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박신의 의사 아들이 부모를 속이고 도망갔다더라. 박 씨 할머니가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그렇게 자랑하더니 결국 적골이 났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인간성이 바닥이면 소용없다. 이장님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박신혜는 이제 마을에서 살기 힘들 것 같다. 민수는 형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가 도연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병원 주변을 며칠 동안 헤매다가 우연히 강남의 한 고급 술집에서 도연이를 목격했어요. 도연이는 양복을 차려입고 어떤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고 분노가 폭발하여 도연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형, 부모님이 경매 통지서 받고 죽을 맛인데 형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도연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사람들이 본다. 사람들이 보긴 뭘 봐. 형이 우리 가족 다 망쳐놓고 여기서 여자랑 술 마시고 놀고 있잖아. 민수는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순간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고 화면처럼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술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쳐다보는 가운데 도연이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그렇지만 민수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사과드려. 어머니가 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해?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 좀 더 시간을 줘. 시간이 어디 있어? 2주 후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민수는 형의 뺨을 후려치며 절규했습니다. 형 사정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형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나는 대학도 못 졸업하고 공장에서 기계나 돌리고 있고 용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만 하면서 살았어. 우리가 그렇게 희생한 게 형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부모님이 논밭까지 팔아가면서 형 뒷바라지한 게 형한테는 당연한 거였어? 민수는 형을 향해 모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도연이는 그런 동생의 말을 듣고도 반성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원해서 의사가 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의사로 만든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가운데 민수는 그냥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박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침내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경매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 가족은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병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박씨 할머니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서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와 용수는 마지막까지 돈을 구해보려고 이곳저곳 뛰어다녔지만 3억이라는 거금을 빌려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경매만을 기다리며 마지막 며칠을 버티고 있는 박씨 할머니 가족의 절망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나락이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박씨 할머니 집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박씨 할머니, 우리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조금이나마 보탤까 해요. 그 말에 박씨 할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각자 형편에 맞춰 5만 원, 10만 원씩 내놓으며 박신혜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박씨 할머니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도 500만 원이 고작이었고 3억의 빚 앞에서는 너무나 미미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박씨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경매 당일 아침 박씨 할머니는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고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와 용수는 부모 곁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3억이라는 거금을 몇 시간 안에 마련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고 박 씨 할머니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집에 온 민수가 갑자기 가방에서 통장과 서류들을 꺼내며 어머니, 이걸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가 통장을 열어보니 2억 원이라는 거액이 적혀 있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민수야, 이 돈이 어떻게 된 거냐? 엄마, 제가 5년 전부터 작은 기계 부품 회사를 차렸어요. 민수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계 기술을 익혔고 퇴근 후에는 작은 공장 한 켠에서 혼자 부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지만 점점 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직원 15명을 둔 제법 큰 회사로 성장했어요.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형 때문에 괜히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박 씨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마음에 눈물이 쏟아져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용수도 가방에서 또 다른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용수의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수야, 너도 어떻게 이런 돈을? 저는 3년 전에 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방과 후 수업과 개인 과외로 돈을 좀 모았어요. 교사라고? 우리 용수가 선생님이 되었다는 거냐? 네, 야간 대학을 나와서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지금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용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형 일로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부담 주기 싫었어요. 두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조용히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는지 깨닫는 순간 박 씨 할머니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민수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돈을 합치면 2억 5천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경매는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은 너희들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인데,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두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세요. 그동안 너희들에게 미안했다. 형만 바라보느라 너희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머니, 저희는 형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운 거죠. 오히려 그 시간들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거든요. 박 씨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기둥은 희생당했다고 생각했던 두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두 아들은 그동안 형의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성장해왔던 것입니다. 민수는 기계 기술자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자신만의 회사를 일궈냈고 직원들을 책임지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용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와 남편은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반성했어요. 경매 시간 30분 전 두 아들과 함께 은행으로 향하는 박 씨 할머니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민수와 용수의 손길이 부모의 등을 감쌀 때 박 씨 할머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의사 아들 하나보다 곁에서 지켜주는 평범한 아들 둘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요. 은행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박 씨 할머니는 우리 민수, 용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감격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그 순간 도연이에 대한 원망보다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더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효자는 멀리서 성공한 척하는 아들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묵묵히 부모를 지키는 아들들이라는 것을요. 결국 잃을 것만 같던 집과 땅은 다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경매 위기를 넘긴 지 일주일 후 도연이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아들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예전처럼 반가워하지는 않았어요. 도연이는 초라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왜 왔는지 차갑게 물으며 문틈 사이로만 얼굴을 내밀었어요. 도연이는 그래도 집 걱정은 되었나 봅니다. 어머니, 경매가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동생들이 도와줬다. 동생들이요? 민수와 용수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민수는 회사 사장이 됐고 용수는 교사가 됐다. 도연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주식으로 단번에 큰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했는데 일어나라, 땅바닥에서 그런 꼴을 보이지 마라.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았고 도연이는 마당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어요.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변할게요. 내가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했니? 의대 들어갈 때도 병원 차릴 때도 확장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요. 제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늦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그때 민수와 용수가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도연이를 발견했습니다. 형,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또 뭐 부탁하러 온 거예요? 민수야, 용수야, 너희들이 어머니를 도와줘서 고맙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하지만 두 동생의 반응은 싸늘했고 형을 외면했어요. 박씨 할머니는 두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연아,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하지만 우리 땅과 우리 인생은 우리 손으로 지킬 거야. 더 이상 너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민수와 용수가 진짜 효자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너는 이제 내 길을 가거라.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너도 이제 어른이다. 너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평생 너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 살겠다. 형, 이제 그만 가세요.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형이 진정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내버려 두세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박씨 할머니의 단호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박씨 할머니 말이 맞아. 이제는 할머니가 편히 사셔야 해. 그래,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이용하면 안 돼. 도연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내 대답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만 가거라. 그 말을 끝으로 박씨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와 용수도 형을 외면한 채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이는 혼자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지만 결국 아무도 나오지 않자 터덜터덜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밤 박씨 할머니는 민수, 용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형은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그동안 큰 애게만 매달려서
너희들에게 소홀히 한 게 가장 큰 실수였어. 이제는 곁에 있는 너희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며칠 뒤 도연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해외 파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라. 답은 짧았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이와의 단절을 선언한 지 석 달이 지나자 박 씨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도연이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와 용수가 번갈아 가며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어서 경제적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라며 평온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박 씨 할머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을 정성껏 가꾸며 고추, 상추, 깻잎을 심기 시작했어요. 역시 흙을 만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도연이 걱정에 시달리던 지난 몇 년간 방치했던 텃밭이 다시 생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 민수가 농사일을 하는 것을 말렸지만 박 씨 할머니는 일하는 게 좋다며 거절했습니다. 용수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걱정했지만 두 부부의 표정은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요즘 많이 좋아지셔서 함께 텃밭질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남편도 도연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상에만 누워있던 남편이 다시 일어나 박 씨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자 박 씨 할머니는 이웃들과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줌마, 이 고추 좀 가져가세요. 너무 많이 열려서요. 박 씨 할머니, 요즘 표정이 참 밝아지셨네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예전에는 도연이 자랑하기 바빴던 박 씨 할머니가 이제는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어요. 김장철이 되자 박 씨 할머니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며 옛날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올해는 마음 편하게 김장을 담그네. 할머니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정말 보기 좋아요.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이제는 편히 사세요. 민수의 회사도 점점 커져서 직원들이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를 더 키워서 마을의 일자리도 만들어 볼까 해요. 형 때문에 대학을 못 마쳐서 미안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네. 할머니는 민수도 용수에게도 많이 미안했습니다. 용수는 학교에서 모범교사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저를 정말 좋아해요.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어요. 네가 선생님이 된 게 정말 자랑스러워. 형을 위해 고생한 시간들이 너를 더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와 용수가 함께 집에 와서 가족이 모처럼 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점심을 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공한 아들 하나보다 곁에서 지켜주는 아들 둘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분명히 깨달았어요. 박 씨 할머니는 저녁 무렵 텃밭에서 물을 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면서 걱정에 시달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해질 무렵 텃밭에서 바라보는 김제 들녘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박 씨 할머니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민수와 용수가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가운데 박 씨 할머니의 늦은 행복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삶의 주인공이었어요. 박씨 할머니는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오랜 세월이 참 길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이었구나 싶다고 합니다. 어릴 적엔 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나가던 그 새벽 공기가, 도연히 도시락 싸던 그 정든 부엌의 연기가, 그리고 손자 돌잔치 가며 들고 갔던 떡 보자기의 묵직함이 이제는 모두 마음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림처럼 남아 있습니다. 도연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던 나날이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이 있었기에 민수와 용수가 이렇게 든든히 자라주었고 지금은 오히려 할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더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함께 지나온 시간을 품어주는 것이요. 지금 할머니는 김제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하루하루 농사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텃밭에 물 주며 오늘도 이렇게 생각했다네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구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도 혹시 자식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이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산다. 너무 오래 희생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